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1대 중종실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박영규 님이 되시겠습니다. 중종 11대 두 번째 이야기, 신진사립의 재등장과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악정을 개혁하고 훈구파의 과대한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하여 신진살인 세력을 다시 등용합니다. 이는 성종의 균형 정치를 모방한 것으로서 살인파를 근위 세력으로 양성하여 왕의 입지를 높이고 조정의 힘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중종이 끌어들인 살인파의 고도는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김갱필 문화에서 수학한 정통적인 도학자로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당시 살인학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광조가 김갱필을 만나는 것은 17살이었습니다. 지방관리로 나갔던 아버지를 따라 희천에 갔다가 무어 사화로 인해 그곳에 유배 중이던 김갱필을 처음 대하게 되었습니다. 김갱필은 순천으로 입예되기 전까지 2년 동안 그에게 철저한 도학주의적 실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조광조는 김갱필의 도학적 탁견에 매료되어 미친 사람처럼 학문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젊은 나이에 살인파의 용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무오사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리학을 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성리학에 심취한 조광조를 보고 미친놈이라거나 화를 잉태하고 있는 놈이라 해서 화태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성리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욕하는 모든 친구들과 교류도 끊은 채 철두철미한 도학적 실천운동에 주력했습니다. 의관을 단정히 한 것은 물론이고 행동에서도 절제와 절도를 분명히 했고 언어 생활에서도 규범을 두어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천운동에 익숙해지자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9살 되던 1510년 삼위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 해에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515년 성균관 유생 200명의 청거와 이조 판서 안당의 추천으로 조지서 사지라는 관직에 임용되고 그해 가을 증광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전적, 감찰, 예조, 자랑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광조는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중종은 조광조를 앞세워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성리학을 정치와 민간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도학 사상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시연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조광조의 의견을 수렴한 중종은 그를 정원에 앉혀 언론을 통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단순히 신하와 임금 사이를 넘어 동지적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의 분명한 사리 판단과 절도 있는 행동, 그리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 직언을 좋아하여 그 자신도 도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광조는 우선 훈구 세력들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역시 김종직과 마찬가지로 훈구 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한 몰입애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훈구 세력의 척결이 곧 정치 개혁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은 어느새 반영 공신파와 신진 살림의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1517년 조광조는 드디어 그동안 형성한 세력을 기반으로 중종과 함께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개혁 작업은 향약의 실시였습니다. 향약은 성리학적 이상사회, 즉 중국의 하, 은, 주 3대에 걸친 이상사회를 민간 속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향약은 지방의 자치를 설정한 민간 규약으로 유학적 도덕관의 실천과 도학적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백성을 성리학적 규범으로 교화시켜 왕도 정치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 작업은 혈령과의 도입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종래의 과거 제도가 본질적인 모순으로 인해 학업을 모두 시험 준비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폐단을 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인품과 덕행을 판단할 수 없게 한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첨가하는 제도를 통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첨거 제도가 바로 혈령과입니다. 조광조가 신강환, 이희민, 신용계, 안당 등의 찬성을 얻어 추진한 혈령과는 홍국파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중종의 지원에 힘입어 1519년 전격 실시하게 됩니다. 혈령과는 중앙에서는 성균관을 비롯한 3사와 6조의 청구권을 쥐고 지방에서는 유양소에서 청구하여 수련과 관찰사를 거쳐 예조에 전부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근거로는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고 행정, 지조, 생활태도와 현실 대응의식 등 7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구된 사람은 전쟁에 모여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른 뒤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 120명 가운데 혈령과를 통해 급제한 사람은 28명인데 그들의 청구사항을 종합해보면 학식과 행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들 28명의 연고지를 살펴보면 경상도 5명, 강원도 1명, 그 외 1명 등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명은 모두 기호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광조의 추종자들로 학맥 또는 인맥으로 연결되어 강한 연대의식을 지닌 신진 살인파였습니다. 향약과 혈령과 실시 이후에도 조광조는 전통적인 인습과 구태에 의한 제도를 혁파하고 군중 여학을 폐지했으며 내수사의 고리 대금업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리학적 윤리 질서와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주자의 가례와 상강 행실을 보급하고 이교적 이념이 담긴 기신제, 소격서 등을 없애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여 유교 사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같은 일련의 개혁 정치는 너무나 과격하고 성급하게 실시된 나머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적 왕도 정치 실현이 전초 기지이자 사림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향약은 실시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시되었던 향약은 전통과 조화된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에 치우친 당국자들에 의해 선도되는 관주도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광조 자신도 지적하였듯이 향약의 실시를 관에서 철저히 규제하고 강제하였던 것은 향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이런 강제성은 오히려 민간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비록 향약이 유포되긴 했으나 이를 지도하고 이끌 만한 인재가 양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자치가 가속화되었고 향약이 절대적인 규범으로 자리할 경우 역으로 관리들의 통치력이 약화되어 민간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향약의 실시에 따른 이 같은 문제들은 조광조 자신의 지적처럼 너무 급작스럽게 민간에 유포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관이 주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의 향약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라 했으나 기묘 사화의 발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외에 혈령과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혈령과 시시를 통해 등용된 인물이 한결같이 조광조를 추종하는 신진 살인파였기에 등용 기준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홍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 세력의 힘이 강화됨에 따라 조광조의 개혁 방향이 더욱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개혁 성향은 마침내 중종의 정치 행위에까지 간섭하게 되어 왕을 철저하게 정리학적 규범에 맞춰 생활하도록 강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중종은 점차 조광조의 경직된 도학 사상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압박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압박은 마침내 중종 초기에 형성된 전국 공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는 살인파가 훈구 세력 추출을 위해 벌인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정에는 일대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인 세력이 이길 경우 조정은 완전히 살인파에 의해 장악될 판국이었습니다. 이는 중종 자신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살인, 훈구 어느 쪽도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중종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밀어붙였고 결국 중종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훈구 대신들의 막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의 훈장을 삭탈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훈구 세력은 더 이상 살인파의 급진적 성향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중종에게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조직해 조정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탄핵했습니다. 마침 무서운 기세로 세력권을 팽창하고 있는 사림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은 훈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살인파 숙청 작업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묘사화입니다. 이로써 4년 동안의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막을 내리고 말았지만 그의 도학적 왕도 정치는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개혁 작업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명제상 이율곡의 석담 일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율곡은 이 책에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살인파의 정치적 실패 원인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후대 학자들은 그의 사상보다는 미숙한 정치 이력과 극단적인 개혁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세 사람들이 그의 사상은 따르되 그의 극단적인 개혁성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개혁 방향만은 옳게 평가되어 명종대를 거쳐 선조대에는 사림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묘사화와 사림 세력의 후퇴. 혈랑가를 통해서 도학정치의 구현의 터전을 마련한 조광조 일파는 마침내 본격적인 훈신 제거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훈구 세력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마침내 1519년에 이른바 반정 공신 이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그 반발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에 올라있는 신하들 가운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공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광조의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정 초기에 대사한 이계맹 등이 원주 공신이 많아 외람됨으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계맹의 주장은 반정 공신들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조광조는 훈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공신들의 세력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거의 반정공신 시비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반정공신의 위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광조는 성희안, 유자광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희안에 대해서는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신을 책록되었다고 했고, 유자광에 대해서는 척족들의 권력과 부귀를 위하여 반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류의 반정은 소인배들이나 꾀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광조의 이런 위훈 삭제 주장에 대해 중종은 반정공신은 한 번 정한 것이니 수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즉, 반정공신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거사를 도모한 자들이므로 이들이 계속 공신으로 머물러 있는 한 조정은 끝없이 이익과 권력만 추구하는 소인배들에게 점유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현실을 타파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광조의 강력한 설득에 중종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대명분을 앞세운 조광조의 논리를 중종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광조는 위훈 삭제의 실천 대안을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우선 반정공신 2등, 3등 중 일부를 3, 4등으로 개정하고 4등 50여 명은 모두 공도 없이 녹을 받아 먹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실천 대안이 받아들여져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훈작이 삭탈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훈구 세력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고, 중종도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에 염증을 내고 있던 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원로의 자리를 굳히고 있던 공신 세력을 일거에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자칫 조정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중종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조광조의 급진적인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종이 이런 내면을 잘 알고 있던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짜고 실행하였습니다. 조광조를 몰아내는 데 앞장선 사람은 살인파로부터 소인배로 비난받던 남공과 공신 자격을 박탈당한 심정, 그리고 한때 조광조의 탄핵을 받아 실권할 지경에 처해 있던 희빈 홍씨 아버지 홍경주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빈 박씨 등 후궁을 이용해 중종에게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 하면서 조광조와 왕권을 넘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는 나뭇잎의 과일즙으로 주초유황이라고 쓰고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게 한 다음 궁녀를 시켜 왕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주초는 조를 불리한 글자로서 조씨,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비록 미신에 불과했지만 조광조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한편 홍경주와 남곤, 김전, 고영산, 심정 등은 밤에 은밀히 왕을 만나 조광조 일당이 분당을 조성하여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기에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상소했습니다. 이들의 상소가 있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일단의 살인 세력을 치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윤자임, 박세희, 박훈 등이 투옥됐습니다. 이들이 투옥되자 남곤, 홍경주 등의 훈구 세력들은 그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장곤, 안당, 정광필 등이 반대하였고 성균관 유생 1천여 명은 강화문에 모여 조광조 등의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조광조는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훈구파인 김전, 남곤, 이우청 등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 임명되자 곧 사사되었습니다. 김정, 기준, 한충, 김식 등도 기한 갔다가 사형되거나 사기를 했으며 그 밖에 김구, 박세희, 박훈, 홍원필,
이자, 유인숙 등 수십 명이 기안길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두둔한 안당과 김한국, 김정국 형제 등이 파직되었습니다. 이 사화가 일어난 해가 김효연이었으므로 이를 김효사라고 하고 이때 희생된 조신들을 김효명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화는 1515년 폐비 신시 복위 문제와 관련해 일어난 조신들 간의 알력이 발생한 이후 조광조 일파가 도의론을 앞세워 사장파를 소인배로 취급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자 감정 대립이 심해졌고 여기에다 사건이 지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김효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의 위기를 느낀 훈구 세력의 지나친 도학적 요구에 염증을 느낀 중종의 모의하고 벌인 일종의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대개 조광조의 왕도 정치 실패의 원인을 정치 이념의 진보성과 실현 방법의 과격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당시의 정치 체제가 왕도 정치를 실현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중종이 분명한 왕도 정치 이념에 입각한 성숙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김효사화와 같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과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 오히려 성리학이 학문적으로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종 시대 풍미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대학자 서경덕 1489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서경덕은 지방의 하층 관리민인 수의 부의로 있던 서호번의 아들이며 자는 가구, 후는 화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자의 사당에 들어가는 태몽을 꾸고 그를 낳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며 19살 때 성교랑 이계종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평생을 은둔 생활을 하며 학문을 즐기다가 58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별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특하였으나 가계가 빈곤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14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유학 경전인 상서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대단히 사색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상서를 공부할 때 서당의 훈장은 선생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홀로 깊이 생각하여 15일 만에 알아내고 말았으니 너는 상서를 사색으로 깨우친 듯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영특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머니가 밭에 나가 푸성기를 좀 뜯어오라고 하자 그는 광주리의 반도 차지 않을 정도의 푸성기만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푸성기를 제대로 뜯지 못한 연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새가 땅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그 이유만 생각하다 그만 푸성기 뜯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화담집 서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의 엉뚱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향후 그가 전개해 나가는 독특한 학문 수행 방법의 모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학문 수행 방법은 연보에 전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생이 18살이 되었을 때 대학의 경물치지 장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학문을 하는데 먼저 경물을 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어서 어디에서 먹겠는가. 그 뒤부터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 이름을 다 쓰더니 불을 발라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규명해내는 것을 일로 삼았다.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평생을 두고 일구었던 유물론적 주기 철학의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학습 방법과 지나친 독서와 사색 탓으로 과로에 지쳐 다시는 책을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몸을 상했고 이 때문에 21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1년 동안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는 31살 때 조광조에 의해 채택된 현량과에 응시하도록 수석으로 추천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개성 화담에 서재를 세우고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매달렸습니다. 1531년 어머니 간청으로 43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1544년 인종주기년 김왕국 등이 후릉 참봉에 추천하였으나 사양하고 계속 화담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이처럼 은거 생활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은 사회가 심한 혼란기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살인과 훈척 세력이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관료와 지주계급은 토지 변변과 사채 행각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계속해서 토지를 상실해 나갔습니다. 또한 통치계급의 내부에서도 토지와 정권을 위한 대대적인 유혈 투쟁이 전개되어 살인들이 대거 숙청되는 4대 사후가 일어난 것도 바로 서경덕이 살았던 이 50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결코 그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회에 나가지 않고 은둔을 고집한 덕분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을 수 있었고 학문 수행의 결과물인 화담집 같은 저작들은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년에는 천하의 명기이자 시인인 황진이와 함께 자연을 향유하면서 선비로서의 인격을 잃지 않는 고고한 학자로서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와 황진이 박영 폭포를 이뤄 송도 삼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많은 성리학자들 중에 스승이 없는 특이한 인물로 겨우 서당의 한문을 깨우치는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자연과 책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경덕은 아주 독특하고 진기한 학문적 업적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요체는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힘이 영원하다고 믿었으며 물질의 분리는 단순히 형태의 분리이지 힘의 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서구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생물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던 기가 에너지가 우주의 기에 환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생사일려를 주장함으로써 우주와 인간, 우주와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론을 정립시켰던 것입니다. 그이 같은 독특한 학문과 사상은 영가 이 같은 학자들에 의해 그 독창성을 인정받는 조선 기철학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는 1546년 명종 1년 58의 일기로 생을 마치고 1575년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585년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개성의 충량 서원, 화곡 성원 등지에 제양되었습니다. 저서로는 화담집이 있는데 이 책에서 원이기, 이기설, 태어설, 기신사색론 등의 글을 통해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선 여성 시인 황진이. 황진에 대한 확실한 생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경덕, 벽계수 등과 교류한 것으로 봐서 중종 때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명은 김영은 명월이며 개성 출신입니다. 그녀의 전기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기에 간접 사료인 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에 전해지고 있는 그녀에 대한 기록은 분량은 많지만 각양각색으로 다른 이야기라 내용의 신빙성은 적은 것이 흠입니다. 신비화시킨 흔적이 많고 전해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보태진 경우도 있어 그 허실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록들에 따르면 그녀는 황진사라는 양반과 진성성을 가진 현금이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맹인의 딸로 태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내용 중 황진사의 소녀로 다른 기록이 숫자적으로 더 우세하지만 그녀가 기녀로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맹인의 딸로 태어났다는 설이 더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 설화에서 자랐지만 양맛집 딸 못지않게 학문을 익히고 예의범절을 배운 것으로 봐서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살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 때부터 한문 고적을 읽어내고 한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을 보였습니다. 소외에도 능하고 가야금에도 뛰어났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뛰어난 규수로 자란 그녀가 기생이 된 이유를 야사는
동네 총각 하나가 그녀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사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황진을 연모하던 순진한 젊은이가 그녀에게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만 하다가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젊은이 어머니가 황진의 어머니 진씨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진씨는 이 애원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딸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는 젊은이는 마침내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진은 스스로 기생이 될 것을 결심하고 기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투신한 지 오래지 않아 명성을 얻게 되어 한양에까지 그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영모가 출중하고 노래, 춤, 악기, 한시 등에 두루능했기 때문에 당시 선비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비들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불이라 불리던 지조온 선사를 10년 동안 면벽수도에서 파괴시키는가 하면 호기로 이름을 떨치던 벽계수라는 왕족의 콧대를 꺾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은둔 학자 서경덕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경덕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의 학문과 고고한 인품에 매료되어 사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선비들과 이 같은 관계를 즐기면서 전국을 유람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시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동, 가요와 청구 영원의 청산리 벽계수야, 동지딸 기나긴 밤을 등 주옥 같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40 전후에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죽기 전에 자기가 죽거든 관을 짜지 말고 개미, 까마귀, 솔개의 먹이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말은 세상의 여자들에게 교훈이 되게끔 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지만 황진이의 자유스러운 삶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녀 자신의 시적 근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개성 근처의 장단에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장단 교단 위에 황진의 무덤이 있으며 그녀가 살던 이 우물 고개에는 약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편찬경위. 중종실록은 총 105권 10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06년 9월부터 1544년 11월까지 중종 제위 38년 2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연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1545년 2월 대간의 건의에 따라 실록청을 설치하여 당상과 난관을 결정하여 작수하려 했지만 순조로운 진행을 보지 못하고 자태내 7월 인종이 제위 9개월 만에 죽음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명정이 즉위한 후 1546년 가을에야 비로소 춘춘관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인종실록과 함께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기묘사화와 관련하여 총재관이 자신의 해임을 신청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실록 편찬 총재관으로 임명된 우의정 정순붕이 이듬해 2월 사직할 뜻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기호 기묘사화 이후의 사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시비가 그치지 않아 편찬관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여원이 총재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2기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겪으며 어렵사리 편찬 작업을 진척시킨 끝에 1550년 10월에 완성을 보았고 이듬해 3월 인종실록과 함께 최종 마무리 작업을 끝낸 뒤 사초의 세초와 실록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감춘춘관사 총재관을 맡았던 정순봉, 심여원, 이기 등이었고 지춘추관사는 윤계 등 12명, 동지춘추관사 박수량 등 25인, 편수관 심터원 등, 기주관, 유관 등, 기관사는 정순원 등이었으며 총 134인이 편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실록은 완성 이후에도 사실의 공정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연려실귤에서 기묘사화에 대한 기록이 당시의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묘사화 때 사관들이 비밀 정세에 전혀 입시하지 못하여 홍구 세력들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종 이후의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입니다. 중종시대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중종시대 유럽은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 항의하여 95개의 조 항조문을 발표하여 종교 혁명이 본격화되었고,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은 종교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의 영향을 적게 받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남아메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침략하여 제국주의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1543년 마젤란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고 스페인의 놀라 예수회를 창립하여 반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한편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발표하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을 편찬하였던 것이 중종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역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1대 중종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